네, NLP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오늘 배우도록 할 건데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트랜스포머를 배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먼저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였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인코더 내부에도 디코더 내부에도 멀티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포워드 레이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이 인코더 부분을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에는 이게 바이디렉셔널하게 우리가 트레이닝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마스킹을 뒷부분에 한 다음에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했죠. 그죠? 트레이닝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걸 통째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네,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나오는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제 NLP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여러 가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트랜스포머 구조의 일부를 다 차용해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중요한 것이고요. 얘 자체는 원래는 이제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있는 모델들은 이 부분을 다 떼어서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들 중에서 랭귀지 모델들 중에서 이제 어떠한 애들이 더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인드란 무엇인지, 왜 앞에 여기 랭귀지 모델스 앞에 프리트레인드라는 말이 붙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계속 보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소스 모델이 있었을 때 이것을 한번 트레이닝해서 이 한 번 트레이닝한 모델을 이제 다른 문제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쓰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스 모델에서 내가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쌓은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까지 쌓고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 모델을 오랜 시간 동안의 트레이닝 스텝을 거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하고 엄청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들이 이 해당 인풋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처를 잘 레프레젠트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든 텍스트든 우리가 쉽게 해서 이제 이미지라고 할 때는 이 히든 레이어들이 뭐 엣지나 뭐 어떤 특성들을 잘 러닝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이미지에 대해서 혹은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잘 레프레젠테이션 한 이 부분을 일부를 쓰고 혹은 전체 이 대부분을 이제 가져다가 써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를 푸는 것들을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했었죠. 트랜스퍼 러닝의 이제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피처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인풋을 여기까지 잘 인베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리고 조금의 그 트레이닝 스텝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문제를 잘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스 러닝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아예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레이어만 가지고 온다, 혹은 두 번째 레이어, 두 개의 레이어를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웨이트를 아예 프리즈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웨이트를 아예 고정시키고 인풋을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인베딩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취급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위에다가 쌓아가지고 이 새로운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하도록 웨이트를 옵티마이즈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어프로치였고요. 두 번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얘네들을 가져다가 쓰는데 일부를 이제 가져다가 쓸 건데 이 구조를 가져오면서 웨이트들도 가져왔지만 이 웨이트들을 그러니까 즉 앞에서 트레인드 된 이 웨이트들을 이니셜한 웨이트로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아예 트레이닝이 다 완료되죠. 새롭게 붙인 모델과 그 전에 가져왔던 그 레이어들이 다 한꺼번에 트레이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프로치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앞에서 트레이닝한 그 최적화된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걔를 이니셜라이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어프로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를 이제 좀 섞어서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뒷부분만 트레이닝을 하다가 앞부분을 프리즈하고 뒷부분을 트레이닝을 하다가 얘네들이 얼추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다. 로컬 미니멈에 좀 얼추 도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얘네들 프리즈 시켰던 것들을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게 파인 튜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트랜스퍼 러닝이 이제 우리 NLP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워드 임베딩 레이어들, 워드 임베딩 여러 개를 보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워투백도 보았고, 뉴럴 랭귀지 모델도 보았었죠. 그죠? 그리고 글로브도 보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시에 다루지 않았지만 엘모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워드 임베딩 모델입니다. 이렇게 워드 임베딩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가져다가 다른 모델의 앞부분, 다른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그 딥러닝 모델의 앞부분에다가 이 워투백을 붙여서 워드 임베딩 하는 부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피처 익스트랙터처럼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투백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어에 대한 피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프리트레인드 워드 임베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임베딩 레이어가 이렇게 붙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끔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 문장에 대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할 때 먼저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 워드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어떠한 벡터가 만들어지도록 한 다음에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되는 이 문장들을 이제 뒤에다가 RNN을 붙여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들, 그 단어 벡터 하나하나들 다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댄스 레이어 붙여가지고 센티멘트 어나리시스 하는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이슈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워드 임베딩 모델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 워드 임베딩 레이어는 굉장히 이제 쉘로우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델들을 이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해가지고 사용하는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작은 문제들,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뭐 그 외의 다양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부르는데요. 프리트레인드 워드 임베딩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여러 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그런 아키텍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 두고 뒷부분에 붙어야 되는 이 스트럭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이제 갖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레이어들 좀 복잡하게 구축돼야지 이제 우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붙일 텐데 새로운 아키텍처가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다는 거니까 그 파라미터에 비례해서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극복하고 아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더 많은 레이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붙여야 하는 이런 아키텍처가 굉장히 작게 만들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안에 굉장히 많은 이 자연어에 대한 정보가 담기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이 모델, 전체 모델을 다 프리트레인하고 그걸 다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이 워드 임베딩 레이어만 딱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전체 모델을 굉장히 많은 자연어를 다 담아가지고 그 자연어에 대한 이 자연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 모델 안이 이제 두뇌처럼 뭐 사람의 이제 뇌처럼 이 모든 정보들을 다 학습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모델을 아주 크게 구축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요. 이 전체 모델을 거의 다 가지고 와서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조금만 바꿔서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제부터 보게 될 이제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모든 언어에 대해서 좋은 표현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워드들 사이에 이제 디스트리뷰션까지도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할 때에 네,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이제 구축이 이제 이 태스크들이 구축이 되는데요. 먼저 이 어떤 엄청나게 큰 대형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들, 이제 유명한 모델들, 그러니까 뭔가 어디선가 좋은 효과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딱 있으면은 누군가가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혹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각각의 문제에 여러분의 문제에다가 쓸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면 그러면은 원하는 태스크를 맞출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이 랭귀지 모델 첫 번째 단어를 넣고 두 번째 단어가 나오고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다음 단어를 생성하고 하는 이런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더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와 같은 그런 태스크를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할 때에는 이 모델을 그냥 가져다가 조금만 파인 튜닝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태스크는 사실상 별로 많은 레이블이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라벨이 필요한데 이 라벨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누군가가 작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의 막 아무도 그 전에 다루지 못했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들고 해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만드는 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데이터 숫자가 굉장히 적을 텐데 그런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훌륭한 효과를 갖고 오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조금만 데이터를 가지고서 뒤에 있는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라벨을 따로 매뉴얼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랭귀지 모델이 그렇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모든 잉글리시 센텐스를 가지고서 다 이런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X, Y를 다 구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거의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코드 몇 줄만 가지고서도 이 X, Y를 이제 다 나타낼 수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워드 센텐스
혹은 뭐 이미 이제 모아놓은 모든 이제 텍스트들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갖다가 바로 이렇게 데이터로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프리트레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어떤 다른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다른 태스크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구조 앞에서 배웠던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것인데요.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코더와 이 디코더가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코더만 갖고 와서 얘를 레이어를 더 많이 쌓아가지고 이 인코더 부분만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디코더 부분만 갖고 와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꼭 이렇게 매니 투 매니로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 형태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만들지 않더라도 모델을 내가 인코더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잘 동작하도록 인코더 구조로 만들 수 있고 디코더 구조를 이용을 하는 문제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디코더 부분만 가지고서도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 구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즉 하나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아웃풋을 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인풋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내주고 하는데 이때 이 앞부분에 있는 스텝을 이제 어텐션에서 보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트랜스포머 디코더 부분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데이터 정보만 이렇게 어텐션 되도록 하는 그런 디코더 구조. 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부분을 보지 않고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뒷부분에 있는 이제 워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얘는 이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자연어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들, 랭귀지 모델들을 포함해서 자연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형태의 문제를 다루는데 용이하게 만들어집니다. 얘의 대표적인 예가 좀 이따 보게 될 GPT 그리고 GPT-3가 있고요. 그리고 인코더와 같은 경우 인코더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워드에 대해서 이 문장에 있는 모든 워드에 대해서 다 어텐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풋을 받아가지고 그 타임스텝에 대한 아웃풋을 생성을 할 때 그 뒷부분에 있는 모든 워드에 대해서도 다 한 번씩 보고 이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션에는 이제 걸맞지 않죠. 왜냐면은 뒷부분을 본 다음에 제너레이션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다 치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이 센텐스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인풋 전체의 이제 뒷부분이나 앞부분을 다 보고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내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적합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이 문제에 대한 센텐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그젠플이 이제 벌트 우리가 살펴볼 벌트와 그리고 로벌트 이런 게 이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요.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일단 먼저 우리가 봤던 트랜스포머 구조가 있죠. 그 외에도 뒤에 이제 발트나 아니면 D5 같은 그런 구조들이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와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도 있고 디코더도 있기 때문에 이 자연어 생성을 하는 문제에도 혹은 자연어 이해를 하는 언더스탠딩 문제에도 이제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인코더, 디코더 혹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우리가 프리트레이닝 할 건데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텍스트들을 다양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웨이트를 만들어줄 거고 옵티마이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성능을 이제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모델을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다라고 할 때 자연의 생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하게 어떻게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뭐가 뭐보다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우리가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있는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뭐 로스 값이나 다른 지표, 뭐 좀 불분명한 지표들 대신에 아예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냐 뭐 측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부분에 해당되는 다양한 태스크들 및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쿼드라고 하는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제 글루에서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렇게 5가지 문제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뭐 텍스트 인테일먼트, 텍스처럴 인테일먼트 얘는 이제 어떠한 문장과 다른 문장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요. 이 문장이 이제 다른 문장을 이제 페어프레이즈 하는 형태인가, 이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의 의미를 포함하는가, 혹은 뭐 반대되는가, 혹은 전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텍스트 컴패리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시밀러리티 등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퀘스천 앤서링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질문과 그 답에 대한 연관관계를 보고 있고,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고요. 링귀스틱 어셉터빌리티는 네, 현재 문장이 말이 되는 문장인가, 뭐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인가, 언어적으로 뭐 유의미한가, 아무런 인간의 언어가 아니도록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이 해당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크 셋들이 있는데요. 얘네들과 같은 경우에 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포함되는 거 안 되는가. 이 두 개 이 두 개 문장에 대한 페어가 퀘스천과 안서인가. 두 개의 문장을 주고 그것이 뭐 어디 있죠? 뭐 시밀러한가? 혹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얘가 어세터블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라벨을 붙여가지고 만든 다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니까 우리가 그 정확도나 다른 매저들을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좋겠죠? 그래 뭐 어큐리시도 있겠고 F1 스코어도 있겠고 다양한 스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쿼드와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데요. 얘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 셋인데 얘는 퀘스천과 앤서를 딱 주고서 얘는 이렇게 어떤 페어를 주고서 얘가 퀘스천 앤서 사이의 관계이다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퀘스천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 이 앤서가 딱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앤서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컨텍스트가 있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나의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찾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안에서 내 퀘스천에 대한 앤서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시작과 끝부분을 이제 명시해 주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와는 조금 얼기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위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얘는 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어떤 특정 부분을 찾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이 어떤 모델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다룰 것은 이제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한 모델 GPT입니다. 앞에 이제 3가지 구조로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 할 거고 걔에 대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모델이 나오고 어떤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며 리미테이션이 무엇인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가장 먼저는 아니겠죠. 유명한 모델들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거는 이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한 GPT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GPT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를 것 없이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이 디코더 부분을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떤 문제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딱 디코더 부분을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이 구조에 적합하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 셋을 구축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에 다양한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하는 문제 모델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앞에 있는 인풋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이 아웃풋들을 차례로 생성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화 모델이나 아니면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적합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냥 그때 이런 형태로 이제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트레이닝을 그냥 한 것이 이제 GPT 모델입니다. 다른 처리 하나도 없이 그냥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 문제를 이용해서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건데요. 우리 앞에서 트랜스포머 구조 같은 경우에 인코더, 디코더가 이제 베이스 모델과 같은 경우에 6개 레이어로 구축이 되었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GPT에서는 더 나아가서 12개의 레이어를 쌓게 됩니다. 우리 트랜스포머와 디코더 구조가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구조, 다음에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피드포드 레이어,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이게 원래 6개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12개 쌓았어요. 12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까지도 똑같이 주고 이것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이때 이 텍스트를 이제 인베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원래 처음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텍스트 형태는 이제 원한 인코딩 형태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원한 인코딩을 바로 셀프 어텐션에 주지 않고 여기에 중간에 어떤 레이어를 둬서 이 텍스트들이 이제 히든 노드 개수만큼의 이제 디멘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의 단어를 갖고 있는 코퍼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워낙 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10,000개의 디멘전을 갖게 될 텐데 여기 앞에다가 어떤 이 덴스 레이어 하나 붙여가지고 이 10,000개의 디멘전을 이제 768개의 디멘전을 갖는 워드 벡터가 만들어지도록 여기 하나의 이 텍스트 부분, 이 부분에다가 댄스 레이어를 하나 붙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댄스 레이어는 파라미터는 이게 10,000 곱하기 768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워드를 인베딩 할 때 처음에 인풋을 넣을 때 이만큼의 차원으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와 같은 경우에는 3072개의 레이어를 갖도록 이제 만듭니다. 즉 여기 인풋 사이즈가 3072개의 이제 단어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떠한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냐면 북스 코퍼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는 이제 7,000개 정도의 이제 여러 개 책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담고 있는 코퍼스인데요. 이 코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앞에서에 비해서 더 이제 문장의 길이가 혹은 아니 문단의 길이, 인풋의 길이가 훨씬 더 긴 문단 혹은 뭐 텍스트를 이제 인풋을 받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트랜스포머보다 더 롱걸한 이제 스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들 사이에 해당 인풋 안에 있는 단어들 사이에 롱 디스턴스 디펜던시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얘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모델인데요. 이렇게 디코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풋을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은 이제 아웃풋에서도 이 마지막 단에 이러한 형태, 이러한 길이만큼의 노드들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인풋을 줄 때 스타트 토큰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를 가운데다가 주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익스트랙트 토큰을 집어 넣어 가지고 인풋을 주게 될 텐데요. 각각의 토큰의 위치에 맞게 되는 이제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익스트랙트 토큰 부분에다가 어떠한 하나의 이제 레이어를 붙여서 리니어한 뭐 덴스 레이어를 붙여서 그거를 가지고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아웃풋 레이어만 이제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노드가 한 개 있는 레이어, 시그모이드 레이어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텍스트 인테일먼트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2개 필요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이 있고 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서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나오는 A인지 아닌지를 유추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장 2개를 이제 인풋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스타트 토큰으로 인풋을 시작을 하고 첫 번째 문장 써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이제 그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첫 번째 텍스트, 도큐먼트가 되어도 되거든요. 도큐먼트와 두 번째 도큐먼트 사이에 이 중간을 나눠주는 딜리미네이터 토큰을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큐먼트 주고 마지막에 익스트랙트 토큰을 줍니다.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리니어한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이 인테일먼트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yes or no로 혹은 뭐 다른 클래스도 있다면 그 클래스까지 포함하도록 멀티 클래스인 경우에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붙여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시밀러리티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뭐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먼저 이제 2개의 문장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이제 페어로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이게 시밀러리티를 보게 될 때 얘네 2개에 대한 순서가 사실상 이 시밀러리티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앞에 두고 두 번째 문장을 두 번째에 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앞에 두고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로 뒀을 때에 대한 인풋을 2개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 현재 디코더 부분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덴스 레이어 혹은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이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다른 경우에도 이제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퀘스천 앤서링 문제를 푸는데 앤서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 답안이 있는 경우 이제 컨텍스트와 이제 문제들 주고서 각각의 이제 선택지들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 익스트랙트 부분에 대해서 익스트랙트 부분에다가 리니어 레이어 붙여가지고 각각에 대한 결과의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다 이제 인풋, 내가 다운스트리밍 태스크를 풀 때 들어가야 할 인풋들이고 이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써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디코더 부분을 러닝한 걸 말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 부분이죠. 우리 GPT 모델과 같은 경우에 디코더만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 조금만 더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이제 GPT고요. GPT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에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그 전에 있던 다양한 이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만한 정도로 비딩을 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중에서 가장 앞서 나온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다른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2017년도에 나오고 바로 다음에 나온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있는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의 네,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어떠한 결과 나왔는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인코더입니다. 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볼 수 있다 했어요. 앞부분에 있는 부분도 보고 이제 뒤에 있는 단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면 이런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내가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이제 디코더를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냥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뒷부분에 있는 단어를 볼 건데 현재 부분에서 뒷부분의 단어를 생성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풋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랜덤하게 마스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주고 해당 부분에 원래 어떠한 단어가 있었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아웃풋을 내뱉도록 즉 여기 같은 경우에 I to the something something이 이렇게 마스크가 되어 있을 때 여기 원래 들어가 있어야 했었던 단어 I went to the store에서 이거 마스크 했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했던 단어를 이렇게 아웃풋으로 보내도록 그 단어를 프리딕트 하도록 만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이런 인코더를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를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이 그냥 랭귀지 모델이 아니고 인풋을 이제 마스크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넥스트 월드를 프레딕트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워드를 프레딕트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냐면 뭐 해당 위치에 있는 단어를 생성한다는 느낌에서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랭귀지 모델과 유사한데 그걸 쓸 수 없는 경우에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을 붙여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걸 붙이고 또 앞에 얘의 특성인 마스크를 붙여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인풋 X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네네. 현재에 대한 인풋이, 어떤 문장 X가 이렇게 마스크드 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문장을 이제 X 틸다라고 할 때, 자, X 틸다가 있을 때 X를 이제 추론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버트가 이런 디코더를 처음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그런 모델인데요. 얘도 이제 2018년 트랜스포머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버트에서 처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트에서 처음으로 이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 논문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구성을 하고 트레이닝을 했냐면은 모든 이제 문장 코퍼스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몇 줄의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드냐면은 이 전체 문장의 한 15%만 추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 랭귀지 아까 간단하게 말한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드 된 부분만 우리가 프레딕트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본 데이터니까 얘를 I로 보내고 true로 보내고 더로 보내고 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true는 마스크드 된 부분에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전체 문장에서 15%를 추론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이제 15%의 토큰을 뽑을 건데 그 중에서 80%에만 마스크를 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냐? 그중 남은 것 중에 10%는 랜덤하게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전체 문장에서 이 P자 그리고 이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를 랜덤하게 뽑았다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80%의 확률로 어떤 단어는 마스크를 주고 10%의 확률로 어떤 단어는 아예 다른 랜덤한 단어로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고 10%는 원래 단어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딕트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버트에서 제안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마스크를 그냥 모두 다 마스크를 지고 마스크에 대해서만 프레딕트를 하면은 이 버트가 너무 마스킹된 단어에만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단어에 대해서는 그 단어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빼고 마스크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스크드 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인코더가 너무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도 열심히 보고 말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원래 단어로 다 치환을 해주고 다른 단어로 다 보고 걔네들 잘 페이크를 해주기 위해서 마스킹만 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어떤 단어는 그대로 주고 어떤 단어를 랜덤하게 바꾸는 형태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인풋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1000개의 단어가 있을 때 1500개의 단어만 프레딕트 한다 했죠. 그 프레딕트 해야 할 단어들의 원래 값을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주도록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런 데이터,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랭귀지 모델 즉 버트를 얘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면은 얘가 버트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인풋, 이런 아웃풋을 만드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어떤 문장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영어니까 이 문장들 그냥 다 주어지면은 그냥 사람이 쓴 어떤 문장을 그냥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다 인풋, 아웃풋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매뉴얼하게 라벨을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코드 몇 줄로 그냥 이런 인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여러 개의 코퍼스를 보면서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고 모델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랭귀지들에 대한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 안에서 어떤 기작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뉴럴 네트워크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나면은 얘가 잘 이제 센텐스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트에서는 그렇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볼 뿐만 아니라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브젝티브까지 더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요. 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인풋을 줍니다. 두 개의 문장 혹은 다큐멘트 혹은 패러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클래스라고 이렇게 시작 토큰을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다큐멘트 주고 그다음에 세퍼레이터를 가운데 토큰을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큐멘트를 넣고 마지막에 세퍼레이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인풋을 넣고 그다음에 얘네 두 개가 서로 넥스트 다큐멘트인지 넥스트 센텐스인지 아닌지를 이제 프레딕트 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 아웃풋 쪽에 얘네들이 진짜 넥스트인지 아니면은 뭐 순서가 뭐 다른 데랑 뒤바뀌었는지 아니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프리딕트 하도록 오브젝티브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버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이 NSP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 이제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의 GPT나 트랜스포머랑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앞에서는 이제 토큰만 임베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 각각의 텍스트 토큰에다가 다 더해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토큰별로 이제 워드별로 이제 따로 임베딩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문장 구조들이 각각의 토큰들이 다 어느 문장에서 왔는지 그 문장 혹은 다큐멘트 그 세그멘트에 대한 임베딩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에 대한 임베딩까지 따로 줘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임베딩을 거친 다음에 이 인코더 부분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베딩을 붙이고 인풋이 이렇게 생겼고 임베딩을 붙이고 여기 밑에 이제 인코더 이렇게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내가 원하는 이 아웃풋을 내기 위한 그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버트를 만들고 구성을 했는데요. 근데 이 버트 이후에 다양한 관련된 이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버트에서 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붙인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해요. 별로 얘를 없애도 그냥 충분히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앞에 MLM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버트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오브젝티브로 삼아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버트 베이스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GPT-1과 같이 12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762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어텐션 헤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몇 개가 되냐면은 1억 1000만 개의 파라미터, 1억 1000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해요. 1억 1000만 개의 파라미터.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이나 다른 뉴럴 네트워크 보면서 1억 1000만 개의 파라미터 갖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만큼 랭귀지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더 점점점 훨씬 더 많이 대용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베이스 모델이고 얘를 조금 더 늘리는 경우, 즉 이제 얘 레이어 수를 2배로 만들고 디멘전 수도 더 늘리고 어텐션 헤드의 수도 각각의 레이어마다 더 많이 늘리는 이런 경우에는 3억 4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큰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컴퓨터로 돌릴 수가 없어요. GPU가 엄청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오랫동안 돌려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도 엄청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앞에서 이제 7,000개의 북을 담고 있는 이 북코퍼스 이거랑 위키피디아를 섞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거 2개 더하면은 몇 개예요? 8억. 32억 개의 단어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떻게 돌리냐면은 이 GPU도 아니고 TPU라고 하는 더 가속화된 칩에서 돌릴 건데 이걸 64기를 사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4일 동안 돌려가지고 만들었다 해요. 근데 4일 정도밖에 안 걸렸으면 사실 프리트레인드 모델들 중에서는 좀 작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프리트레인드 모델들 중에서 작은 편인데도 이렇게나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만약에 벌트를 만든 걸 이용을 해가지고 코리안 벌트 이미 누군가 만들긴 했는데 코볼트를 만든다 혹은 뭐 러시안 벌트 이런 거 만든다 따라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컴퓨팅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서 많이 하죠. 아카데미아에서도 못해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스탠포드에서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 어떤 회사에서 이런 랭귀지 모델들을 만들게 되죠. 뭐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데서 만들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든 SKT든 이런 데서 여러 컴퓨팅 자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랭귀지 모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좋은 점은 이 누군가가 프리트레이닝을 해놓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웨이트들은 다 픽스가 돼요. 이미 좋은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는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하면 돼서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지금 32억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리고 컴퓨팅 자원도 조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PU 1개 달린 컴퓨터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프리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한 번 시키고 나면은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의 태스크에 맞게끔 파인 튜닝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버트를 이용을 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들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연구의 차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의 차원이 아니게 되고 이제 대형 회사에서 나오는 리서치 페이퍼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연구가 되게 됩니다.
버트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지금 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다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었다 사라지고 만들었다 사라지고 하고 결국 살아남은 거는 다 버트를 이용한 구조만 살아남더라. 버트에서의 이 레이어를 여러 개 쌓고 파라미터를 훨씬 더 확장해서 만든 그런 모델들이 다 살아남고 그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18년도에 나왔으니까 4년 동안 더 큰 모델들이 훨씬 많이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어, 점점 더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에 맞게끔 잘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트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파인 튜닝 태스크들을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 구조를 거의 다 가지고 와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고 버트 구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모델 구조를 거의 다 똑같이 갖고 오고 이 마지막에 레이어만 하나 붙여가지고 이거를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거의 똑같은 구조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버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된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조금만 파인 튜닝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인 튜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내가 지금 클래스가 막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웨이시, 프로버티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이때 이 소프트맥스 안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주냐면은 이 버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베이스티브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이랑 마지막에 이제 리니어하게 웨이트를 하나 달아가지고 댄스 레이어 하나 달아가지고 웨이트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펑션만 입히면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도록 즉 이 정도에 대한 레이어 하나만 딱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한 레이어 하나만 붙이고 소프트맥스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스쿼드와 같이 이제 스패닝 된 부분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 즉 이렇게 인풋 텍스트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이제 스타트 인덱스 그리고 엔드 인덱스가 이렇게 있는 이런 데이터 셋이 있는 경우에 얘에 대해서는 이런 스패닝과 같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 프라이버시 랭귀지 모델로 다 나오는 이 모델과 이 스타트에 대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각각의 토큰들이 이제 스타트인지 아닌지를 프라이버티 형태로 이제 나오도록 프라이버티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각각의 이제 소폰에 대해서 걔가 이 엔드 인덱스인지 아닌지를 프로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형태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만든 다음에 프로리티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로그 씌우고 마이너스 씌워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만드는 것으로 이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해가지고 얘를 트레이닝을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어떠한 단어 토큰이 스타트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당 이 버트를부터 나오는 이 아웃풋에다가 이 스타트 토큰에 대한 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기 위한 웨이트 하나 붙여가지고 레이어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소프트맥스 이와 같이 소프트맥스 펑션 이렇게 씌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엔드 인덱스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이 프로퍼티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버트의 아웃풋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엔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준 이 덴스 레이어의 이 웨이트 이렇게 곱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씌워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버티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이 스패닝과 같은 경우 이제 스쿼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레이어 한 개, 리니어하게 레이어 한 개 하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워주고 텍스트 클래피싱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도 다 비슷하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파인 튜닝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서 버트를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 벤치마크 셀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 전에 있던 소타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이 라지 모델은 큰 모델이었죠. 얘 말고 좀 작은 이 베이스 모델에서도 다른 소타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 버트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이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로벌타, 뭐 알버트, 뭐 이것저것 뭐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로버타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로버타라고 하는 거는 로버스틀리 옵티마이즈드 벌트 프리트레이닝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름의 논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다른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벌트를 그냥 잘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벌트를 조금 더 옵티마이즈 하자라고 하면서 나온 문제예요. 이 벌트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인코더를 잘 학습하는 그런 형태를 제안했는데 앞서 나왔던 논문의 이제 중요한 점이 일단 문제를 잘 구성을 했다라는 점인데 아직 충분히 옵티마이즈 되지 않았다. 아직도 할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버타에서는 이 버트에서 충분히 아직 다루지 못했던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버트에서 있었던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아니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얘를 그냥 버려도 된다. 다른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훨씬 더 이제 길고 큰 배치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볼트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얘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얘가 과연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에 그냥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했기 때문에 롱 디스턴스 디펜던시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버트에서는 이제 이 코퍼스 우리가 32억 개의 단어를 이루어진 코퍼스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32억 개를 한 번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볼 거 아니에요. 여러 번 F옥을 돌리면서 계속 중복해서 계속 보게 될 텐데 중복해서 볼 때마다 사실 그 각각에 대한 센텐스에 대한 마스크를 바꿔주면 좋을 텐데 처음에 32억 개의 단어를 갖고 있는 그 코퍼스에서 그냥 15%를 뽑아가지고 걔를 그냥 15% 뽑고 80% 뽑고 10% 뽑아가지고 걔를 그냥 픽스를 해 놓습니다. 픽스해서 마스크도 된 부분을 계속 똑같이 이제 F를 돌리면서 똑같이 마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버타에서는 이런 F를 돌 때마다 이런 마스크드 된 부분을 계속 바꿔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베리에이션이 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트레이닝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먼저 버트에서 이 넥스 센텐스 프리딕션을 빼버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넣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 오히려 잘 동작하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로스를 아예 버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버트에서의 이 데이터 사이즈 이 정도가 있었고 배치 사이즈 이 정도였고 얘를 이 정도의 스텝만큼 돌렸었는데 얘를 훨씬 더 많이 데이터도 배치 사이즈도 트레이닝 스텝도 훨씬 더 많이 늘려가지고 훈련을 해주게 되고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이나믹 마스킹을 이제 해준 경우에 원래는 이랬는데 다이나믹하게 마스킹을 해주는 경우에는 안 해준 것보다 훨씬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미니 사이즈 배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옵티마이즈드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로버트하고요. 이 문제의 경우 이제 버트 라지에 비해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조금씩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엑셀 넷이라고 하는 거는 버트와 로버트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랭귀지 모델인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얘도 엄청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버트에 비해서 확장성이 적기 때문에 거의 사장된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및 버트의 이 베리에이션들 여러 개 있고 뭐 로버트도 봤는데 알버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트를 조금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압축시켜 놓은 모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버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왜냐면은 버트가 너무나도 였기 때문에 라고만 말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이제 바트. 이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프리트레이닝 할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머에서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갖고 올 건데 트랜스포머 자체가 인코더 디코더였어. 트랜스포머는 무슨 태스크에 사용되는 애였죠?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사용했죠? 인코더 디코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프리트레이닝 할 거예요.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로 프리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요?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라벨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퍼스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 문제 자체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여러 가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랭귀지 모델 만들었던 것처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인코더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문제를 따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에 그림과 같이 하게 됩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처럼 만들 건데 이렇게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을 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처럼 여기를 마스킹하고 이 부분의 아웃풋을 만들도록 이렇게 할 건데 마스킹을 하고 마스크드 된 부분에 대한 아웃풋을 만들도록 할 건데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하지 않고 이 마스크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원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이제 마스킹을 줬다. 이게 내가 지금 이 두 개의 연속된 단어를 마스크했다. 그럼 마스크 토큰 두 개 이렇게 연속돼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연속된 단어들을 한꺼번에 마스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개 단어를 한꺼번에 마스킹할 수도 있고 한 개 단어만 마스킹할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의 구문을 이렇게 마스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스킹된 부분을 그냥 하나의 마스크로 두는 거예요. 하나의 마스크로 두고 디코더 부분에서 그 마스크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예측을 하도록 할 건데 이 하나의 마스크된 이 하나 안에 뭐뭐뭐뭐들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시퀀셜하게 나타내도록 해줄 거예요. 내가 X 마스크에는 이러한 토큰들이 들어가고 Y 마스크에는 이러한 토큰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시퀀셜하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리지널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하고 이것을 인풋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인코더 보내줄 때 디코더에서는 하나하나씩 이 마스크 토큰 하나, 마스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아웃풋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든 디코더든 인풋이랑 아웃풋의 크기가 같아야 했었는데 이렇게 주면은 인코더 디코더 부분을 만들면은 인풋이랑 아웃풋의 길이가 달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그냥 문제 전체를 주고 얘는 이제 마스크 된 부분만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길이를 이제 가변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abc.de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마스킹을 그냥 하나하나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토큰을 아예 지워버리고 마스크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만들어둘 수도 있고 혹은 뭐 센텐스를 이렇게 퍼뮤테이션 할 수도 있고 아예 이 단위들을 이제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 여러 개의 연속된 마스크를 연속된 단어에 대한 마스크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여기 원래 안에 빈 곳이 없었는데 빈 곳을 아예 마스크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만들도록 얘가 알아서 예측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텍스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걸 다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더 많은
문제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잖아요. 우리 센텐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든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했으니까 이 모델이 굉장히 크고 프리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하면은 이 모델이 뭐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경우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은 쉽게 더 빠르게 조그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들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발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근데 그 앞에서 버트와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였기 때문에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해요. 문장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퀘스천 앤서링 같은 거 잘 동작을 하는데 어떤 걸 뭔가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에는 잘 동작을 안 해요. 반대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퓨처 월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간단한 문제에도 벌트 이런 것보다 더 약해. 그래가지고 두 개 인코더만 사용할 때, 뭐 디코더만 사용할 때에는 뭐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뭐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발트와 같이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태스크들,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든 뭐 언더스탠딩 하는 태스크든 이런 태스크들이 모두 다 가능하더라. 통합시켜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들에 적용을 했더니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발트가 이 스쿼드 위에서 좋았고 이런 벤치마크에서도 좋았고 여기서도 좋았네요. 그런데 로볼타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 통합하면서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상 이제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있어요. 발트가. 왜냐면은 하나의 단순한 구조를 더 멀리, 더 높이 쌓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트레이닝도 더 용이하기 때문에 더 프리트레이닝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발트는 그냥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오토 인코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프리트레이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비슷하게 나오는 프리트레인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T5라고 하는 구조예요. T5랑 그 다음에 나올 GPT-3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러한 기작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데요. 이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텍스트 투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인풋이랑 나의 아웃풋은 다 텍스트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텍스트로 인풋이 주어지고 아웃풋도 텍스트로 주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링귀스틱 어셉터빌리티와 같이 야, 얘가 말이 되는 문장이냐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냐 인간의 문장이냐 아니냐라고 할때 어셉터빌리티를 나타내는 그 문제 원래는 우리가 이 문장이 들어오면은 얘가 어셉터블 한지 안 한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0 혹은 1로 나타나도록 그런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때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타겟 베리어블이 되겠죠. y가 타겟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T5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y가 꼭 그런 바이너리나 숫자일 필요가 없다. 어셋터블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셋터블 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문장으로 나타내면 된다. 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텍스트 텍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든 문제를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만들어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리그레션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숫자로 원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도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 텍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아웃풋을 텍스트로 주고자 하는 것이 이 T5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이 T5는 트랜스포머 구조, 인코더, 디코더 부분으로 생겨 있는 구조죠.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트랜스포머 러닝에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라고 해야 돼. 텍스트 텍스트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T가 5개 있다 해가지고 T5라고 불려요.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다 텍스트 투 텍스트로 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서 아예 뭐 레이어를 다 따로 리니어한 레이어를 따로 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텍스트로 나오니까 그냥 문제만 딱 주면 돼요. 문제를 어떻게 줄 거냐?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줄 거냐? 각각의 태스크마다 문제를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뭘 해라 문제를 주고 그다음에 인풋을 주는 거예요. 얘를 번역해 하고 인풋을 주고 아웃풋 이렇게 나오도록. 그리고 얘가 말이 되는 문제인지 봐봐. 여기 인풋을 주고 말이 안 된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인풋 주고 뭐 하고 얘를 서머라이즈 해봐라고 명령어 주고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명령어 주고 인풋 주고 아웃풋 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예 뭐 리니어한 레이어 붙일 필요도 없다. 그냥 풀면 된다. 그냥 내가 프리트레이닝 해놓고 그냥 문제 그냥 주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도록 해주면 된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하이포테시스에서 나온 모델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해가지고 만들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파인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프레임워크로 텍스트 투 텍스트를 사용을 하는 프레임워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가 본 것 중에선 가장 최근에 나온 GPT-3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GPT-3와 같은 경우에는 이 GPT와 같이 앞에 GPT가 붙었으니까 얘도 프리트레인드 디코더가 되겠죠.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한 GPT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조금 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GPT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양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이들 회자되고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GPT-3가 되겠습니다. 같은 GPT가 붙었지만 앞에 있는 GPT 1이나 2에 비해서 사용되는 방법도 다르고 네, 굉장히 이제 다른 쓰임새를 갖고 있다. 다른 쓰임새? 아무튼 굉장한 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GPT와 같은 경우에는 GPT-3와 같은 경우는 GPT보다 훨씬 더 큰 모델입니다. 훨씬 더 많은 레이어를 갖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얘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전에 보았던 T5처럼 텍스트로 모든 아웃풋을 텍스트로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보자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얘를 프리트레이닝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얘는 앞에서 우리 T5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뭐를 해라, 이렇게 뭐 트랜슬레이션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이제 예제를 몇 개 보고서 이와 비슷한 예제로 문제를 이렇게 풀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제를 이렇게 줬어요. 내가 일단 모델을 만들어 놓고 얘에 대한 입력으로 이런 애들을 줬어요. 이런 애들을 주고서 1 플러스 2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것을 보고서 3이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예제를 줬어요. 뭘 하라고 말은 안 했고 이런 예제를 줬어요. 지금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딱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단어를 말이 제대로 만들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말이 안 되는 단어를 딱 줬을 때 그걸 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얘네들은 지금 학습에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학습에 사용된 단어들이 아니고 지금 학습된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이 모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개의 문제를 주는 거예요. 몇 개의 예제를 주고 이와 또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라. 얘는 땡스를 멜시라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프랑스어로 바꾸고 있는 거죠. 예제를 몇 개 줬어요. 이때 뭐를 주면은 걔를 이제 프랑스어로 바꾸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몇 개 주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이러한 나의 정답과 비슷한 예제를 준다라고 해서 퓨전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GPT-3는 이제 랭귀지 모델스 알 퓨전 러너라고 하는 이름 뭐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퓨전 러닝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이제
정답 레이블이 없는 그러한 데이터가 몇 개,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몇 개 없을 때 그 몇 개를 주고서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그런 모델의 의미를 하는데요. 이 퓨전 러닝을 이제 랭귀지 모델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그샘플을 막 여러 개 몇 개 줬을 때 엄청 많이는 아니고 이제 몇 개, few 개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혹은 뭐 한 개 줬으면 원샷 러닝이에요. 이렇게 예제를 하나 줬을 때 이것과 비슷하게 나오도록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프롬프트, 태스크 디스크립션만 아예 주고서 그냥 얘를 그냥 바로 하라고 할 때는 이제 예제가 없기 때문에 제로샷 러닝이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로 인풋을 주고서 얘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GPT-3고요. 이러한 형태의 러닝을 인 컨텍스트 러닝,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미 있는 데에서 여기에 지금 인풋으로 주어진 애들의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여기에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서 결론 도출을 해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퓨전 러닝을 이 GPT-3가 내가 이걸 미리미리 뭐 트랜슬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미리 주지도 않았는데 뭐 열심히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그러니까 모든 코퍼스를 다 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해봐라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얘가 잘 동작하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예, 프리트레인드 인코더죠. 프리트레인드 인코더에서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했더니 이런 제로샷 인 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하더라. 제로샷 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큐레시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다른 모델들이고 얘가 이제 GPT-3가 되는데요. 이 GPT-3와 같은 경우에 제로샷 러닝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원샷 러닝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그리고 퓨전 러닝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더니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GPT-3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프리트레이닝 한 거, 인코더 부분을 프리트레이닝 한 거, 인코더, 디코더 부분을 프리트레이닝 한 거를 보았고, 마지막에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 방식으로 동작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T5, 그리고 디코더 구조의 GPT-3를 이렇게 봤어요.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텍스트에서 보게 될 거의 대부분의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얘네들의 벤치마크나 사용 예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그 다양한 NLP 관련된 뭐 문제에서 풀 수가 있는데요. 뭐 생성 모델도 물론이고 아주 간단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에도 얘를 뭐 파인튜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리소스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GPU 한 개 있으면 그냥 버트 가지고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몇 개 안 돼도. 옛날에는 뭐 엄청나게 막 나이브한 방법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좋은 모델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내 컴퓨터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 이렇게 여러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보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 보도록 할게요.